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멤버를 견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도 염두에 둔 끝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비드-19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은 곧 코비드-19 관련 규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금메달 확정 선수는 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시상식이 미뤄졌습니다. 가난을 극복한 피겨 스케이터가 멕시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프리 프로그램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우정국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차질 없는 우편 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르는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과 관련해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프랑스 대통령이 일단 시간은 벌어놓은 듯 보이지만 유럽과 미국, 우크라이나 사이의 합의와 신뢰는 러시아를 대적하기에 완전하진 않아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존경받던 캐톨릭 스쿨 교장이었던 수녀가 도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용서의 마음과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코비드-19 뉴스가 헤드라인 또는 주요 뉴스에서 조금 간간히 나오다가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무척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대표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항상 긴밀히 협조를 해야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최근 내린 결정을 아주 공개적으로 확실한 언어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공화당의 리스 체니 의원과 아담 킨징어 의원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서 그들을 견책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애담 킨징어 의원은 재선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리스 체니 의원 같은 경우는 리스 체니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공식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리스 체니 의원은 이 같은 견책을 당하기 전에 공화당 하원에서 서열 3위였고 공화당으로서 또 여성의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그 3위 자리도 내놨습니다.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이후에 탄핵표에서 찬성을 던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어떻게 규정했느냐면은 정확하게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단어로 표현하면 정당한 정치 담론이다. 그런 의견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것은 정당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폭력적인 반란이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반란이라는 표현보다는 폭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 다 어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내 눈으로 본 것은 폭력적 반란이다 라면서 정당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고 전국위원회와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Well, let me give you my view of what happened January the 6th. And we're here. We saw what happened. It was a violent insurrection for the purpose of trying to prevent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after a legitimately certified election.
네, 그 폭력적인 반란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폭력적인 반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인준을 거부하고 한 행정부에서 다른 행정부로 평화롭게 권력 이양을 방해하는 그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규정에 대해서 이 폭력 자체를 조사하고 있는 위원회에 소속이 된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 의원을 견책한 것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목적, 미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모든 공화당 정치인 member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The RNC should be in the business of picking and choosing Republicans who ought to be supported. Traditionally, the view of the National Party committees is that we support all members of our party, regardless of their positions on some issues. 일부 이슈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화당 정치인 모든 all 멤버를 지원하는 것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의 그 프린시플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장에 대해서 신임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한다고는 했습니다. Do you have confidence in her, Ronna McDaniel, as chairwoman of the committee? I do, but the issue is whether or not the RNC should be sort of singling out members of our party who may have different views from the majority. That's not the job of the 네, RNC. 로나 럼니 맥데니얼, 보통 이제 로나 맥데니얼이라고 하죠. 그 안에 럼니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미 럼니의 조카죠. 미 럼니의 형의 딸입니다. 지금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인 그 로나 맥데니얼 자체는 그 지도십을 리더십을 지지하지만 다시 한번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목적이 어떤 한 의원을 그 싱글링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콕 집어서 뭔가 이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콕 집어서 내던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죠. 로나 럼니 맥데니얼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의 옆에 있는 것이 maybe 공화당에 낫다고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수가 있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더 어른으로서, 지금 어른 중에 어른이죠.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대표니까 그렇게 원칙,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공화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미치 매코넬의 말도 사실은 그 언행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합법적으로 당선된 그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본인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것이 부정이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추기고 의사당으로 가서 본인이 말한 폭력적인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사람 탄핵해야지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강하게 방어를 했었던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 의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내쳐버린 그 의원들을 싱글링 아웃 할 수 없다고, 내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본인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해야지 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장에 유리하게 발언을 하고 입장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로나 맥데니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이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도 보여지고, 공화당은 이처럼 아이덴티티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시 하울리 같은 미주리주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은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나와서 그 폭도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어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미치 매코넬처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주, 미주리주를 얘기하죠. 미주리주에서는 전국위원회가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 벌 주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도 전혀 미치 매코넬 말 같은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의원은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에 다시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는 안전하다 할 때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조셉 바이든 그 후보가 당선됐다고 선언을 할 때 그때도 끝까지 이 두 사람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과 그리고 이 그 테드 크루즈나 조시 하울리 같은 의원들이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은요, 그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하는 길을 택해서 어찌 보면 공화당에서 자신이 속한 당에서 박해를 받는다고도 볼 수 있죠. 리스 체니의 지역구인 그 와이오밍 굉장히 보수적인 주입니다. 아버지 딕 체니도 그곳에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 여기서 예비 선거에서조차 본인이 도전받을 것을 알면서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였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신조를 지켜간 것이나 아니면 아담 킨징어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속한 주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간 트럼프에 이 정도로 반대를 하다간 정치 생명이 안 되겠어 하는 것을 각오하면서 탄핵하고 이거 조사해야지 된다.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죠. 이 두 명의 공화당 의원. 그래서 그 사람은 본인 떨어질 것을 알고 선거에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은 이처럼 아이덴티티 어려움 같은 것을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내부에서 편이 완전히 어제로서 갈려버렸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정치인들은 주지사나 연방 그 상원, 하원 의원, 로컬 정치인들도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사흘째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지사들이 앞서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제 철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은 기자회견하지 않았는데 뉴욕의 신임 주지사도 그렇고 매사추세츠주도 2월 28일부터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처럼 너무너무 힘든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아침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곧 그곳이 올해 초가 될 수도 있다. 코비드 19에 대한 규제를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병원 입원율이라든가 백신 접종률 같은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적인 미 전국적으로 통일된 코비드 19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시기로 파악된다. 그만큼 조금 바이러스가 유순해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가 바이러스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로컬에 따라서 로컬에 맞는 결정을 해야지 되는 시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전할 수도 있다고 파악이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나중에 희생자, 사망자 많이 나오면 그 정치인 정치 잘못했다고 몰매를 맞죠. 정치인 생명은 끝나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소매업소, 식당, 또 쇼핑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원 구하기 조금 쉽게 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이 코비드 19 규제에 대해서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덴마크처럼 인구가 580만 명밖에 안 되고 뭐 백신 접종률도 80% 훨씬 넘고 부스터샷 접종률도 높고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는 더 쉽게 철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훨씬 그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조금 지금까지 시간이 걸려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제부터는 해야지 되겠다라고 조금 빨리 원래의 일정보다 이러한 것을 해나가는 것은 유권자들이 화날까 봐 그런다. 오늘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이제 예비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지쳐버린 겁니다. 이제는 노멀, 팬데믹 이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이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야후 뉴스와 유가브 영국의 여론조사를 함께 했더니 46%의 미국인들은 이제는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상화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46%요. 그에 비해서 아직도 백신 접종 많이 하는 것, 마스크 쓰는 것, 거리 두기 하는 것, 테스트 많이 하고 이것을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돼라고 한 사람은 43%입니다. 46%대 43% 노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화당 회사인 그 애슐란 인사이트라는 곳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절대 이 코비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독감처럼 우리가 달고 살아야지 돼라고 답한 사람이 55%로 이 공공 비상사태로 해야지 돼라는 3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카이저 재단 이젠 지쳤어 받아들이자 하는 사람이 70%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돼서 주지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연방 차원에서 이제는 완전한 규제를 조금 없애면서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면 주정부에서 최고의 책임자는 주지사입니다. 주지사들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주정부 차원에서는 푼다 하면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최소한 4월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LA 카운티의 병원 입원율이라든가 확진자라든가 사망률, 백신 접종률 같은 것을 다 감안해 보면 적어도 백신 접종률이 70%보다 조금 높아야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것도 던져버리게 하겠다는 게 LA 카운티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로컬 정부에서 조금씩 좁혀져서 최종적으로 공중 건강에 관한 것을 로컬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이 같은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도전이 되는 거죠.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점수가 높아지지 않았고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절대 이전처럼은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처럼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지난해 초에는 9%였거든요. 같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몬머스 유니버시티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이제 그전처럼은 안 돼 하는 사람이 28%. 포기한 채 지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성도 생겼지 하면서 정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줄어들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달 말부터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이 0세부터 한 6개월부터 4살까지 어린이까지 이게 허용이 되고 하면은 다시 이 백신 접종이라는 데 있어서 문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받게 하겠어 하는 사람이 73%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35%만 우리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받게 하겠어. 그러면 65%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성이 오히려 더 어린아이에 대한 백신 접종에는 남성보다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해서 여성분들은 47%가 나 그렇게 금방 맞추지는 않겠어. 남성분들은 31%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도시 인근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이 백신 접종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안 맞추시겠다고 하고 도시에 사는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 이달 말부터라도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다면 맞게 하겠어 하는 이 같은 미국의 그 분위기 변화입니다. 잠시 뒤에 나라별로, 사람별로, 스토리별로의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미국 다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 그 황대현 선수가 숏트랙 150m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금메달이죠. 중국과 여러분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으셨고 분노하셨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심판이 또 중국인이 아니라고 심판의 권한이다 이렇게 했던, 그리고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눈에 띄게 이건 아니다 해서 뭐 더 이상 그 경기를 할 수 없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실격시키고 다 이겨내고 받은 금메달이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올림픽에서 보이콧한 것보다는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더 강하고 옳은 것 아닌가요? 황대현 선수 대한민국 축하합니다. 훨씬 그 성숙한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메달이 처음 나왔는데 여자 스노우보드 그 크로스에서 린지 자코빌리스, 이분은 나이가 많아요. 36살이나 됐습니다. 올림픽에 5번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거든요. 커네디컷에서 사시는 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2018년도 그 평창 올림픽에서는 4위를 했거든요. 이제 뭐 내가 올림픽에 5번째나 나가니까 나 그냥 뻔하게 즐기려고 해. 내가 메달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메달은 누군가는 받을 것 아니야? 나든지 내가 아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기자. 이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을 나의 날이건 마이 데이건 그 다른 레이디의 데이건 그것은 여자 부분이니까요. 즐기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 피겨 스케이터 한 명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메달 세레모니가 지금 미뤄졌거든요. 6명 그 대표단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 누군지는 이름 밝히지 않았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15살의 스케이터요. 그 카밀라 발리예바는 개인으로는 금메달 받았었잖아요. 숏 프로그램에서 프리스케이팅 뭐 아주 쿼드러블 점프를 훌륭하게 여자로서 처음 했다고 해서,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금메달 하나가 그렇게 홀드돼서요. 노르웨이가 1등인가요? 러시아가 1등인가요? 러시아가 지금 11, 10개로 나오는데 세레모니만 홀드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1등이라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도 10개, 그 밖에 독일 8개, 미국이 7개, 이태리도 7개, 네덜란드도 7개네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은 메달 지금 5개, 일본은 메달 4개, 한국이 지금 메달 2개죠. 금메달, 동메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도노반 그 카리오라는 멕시코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클로에 김 선수와 또 다른 선수가 스노우보드에서 지금 뭐 결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고, 미국이 가장 그 기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도노반 카리오라는 멕시코 선수인데 22살입니다. 남자 그 숏 프로그램에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뭐든지 이 스포츠도 그 나라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첫 번째로 멕시코 그 피겨 스케이터 프리 프로그램을 이제 일단 통과를 해서 어느 정도 주목받는 자리까지 갔는데, 도노반 카리어 선수가 이 올림픽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멕시코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선수를 내보내서 쿼드러블 점프,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 점프에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멕시코에서 내가 아주 훌륭한 그 스케이트 선수가 될 것이야, 피겨 스케이터가 될 것이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올려다볼 수도 있는 나무를 올려다봐라, 너는 너무 가난해서 레슨비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그건 미친 꿈이야, 크레이지 드림이야, 아주 좋은 뜻에서의 그 미친 꿈이 아니라 된다고, 또 멕시칸이 된다고, 그런 올림픽 같은 데 나간다고 라고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싸웠어야지 됐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사람들은 모두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할 수 없잖아, 이것도 할 수 없잖아, 저것도 할 수 없잖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쇼핑몰에 있는 아이스링크에서 계속 본인이 그 스케이트를 탔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본인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 장소였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에는 유감을 그냥 버려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다 하면서 이미 2026년도 밀라노 게임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이 도노반 그 카리오 선수가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된다. 나 같은 사람도 된다 하는데 내일 아마 경기를 하는가 봐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경기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도노반 카리오라는 22살의 남자 숏 프로그램 그 스케이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이번에 그 올림픽보다도 슈퍼볼에 집중을 하잖아요. 해서 그 올림픽을 중계를 하는 MBC 방송도 중요한 그 해설자 중계인들을 미국으로 2월 9일 날 도착한다고 했었죠. 도착해서 13일이 슈퍼볼의 날이니까 이번 주말. 그리고 슈퍼볼에 지금 도박사들이 엄청 역사상 최고의 돈을 그곳에 붓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볼 때면은 항상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인터뷰를 하죠. 중요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딱 이제 슈퍼볼 보려고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런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MBC의 그 레스터 홀트라는 앵커, 정말 어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앵커 중에 앵커죠. 뭐 레스터 홀트라든가 아니면 그 크리스 월러스라든가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나갑니다. 한국에서도 왜 대통령 후보 토론회 할 때는 막 그냥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막 본인이 선거 운동가처럼 하면서 인기를 끌고 하는 사람이 그 토론을 사회를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미국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레스터 홀트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인터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MBC에서 레스터 홀트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슈퍼볼 아주 그 시청률이 높고 하니까 그 슈퍼볼 커버리지의 부분으로 프라임타임에 인터뷰를 해서 내보내는데 내일하고 모레 조금씩 양념이 아니라 맛보기로 조금 보여준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그 CBS의 노라 오도넬과 같이 했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었던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의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올림픽보다도 그 올림픽 끝나기도 전에 슈퍼볼을 해서 그쪽으로 쏠려서 며칠 가는 거잖아요. 슈퍼볼 하면 특히 이제 올해는 LA 램스와 그 신시내티 벵걸스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소파이 스타디움 그 인근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만큼이나 되느냐, LA 사람들 그저 좋아서 기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세컨드 젠틀맨 여자 부통령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 부통령의 남편을 어떻게 부를까?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부르는 그 더 엠 호프 세컨드 젠틀맨이 하이스쿨에 갔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흑인 역사의 달이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흑인 하이스쿨 1870년도에 생겼답니다. 워싱턴 DC에 있고요. 거의 뭐 98% 흑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던바 하이스쿨이라는 곳인데 이 하이스쿨에 갔는데 폭발물 위협으로 나오고 말았잖아요. 이 하이스쿨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냐면 세컨드 젠틀맨이 흑인 역사의 달에 방문을 할 만하죠. 여러 가지를 그 흑인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이스쿨은 1870년대에 만들어져서 1950년대 하면은 미국에서 완전히 분명하고 명확하고 합법적인 인종차별과 인종분리가 있었죠. 그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교가 흑인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인데도 완전히 학문적으로는 엘리트 학교가 그 고등학교의 아이빌리그가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무슨 첫 번째 졸업생이 흑인으로서 첫 번째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이 학교 그 졸업생이고 뭐 미국의 첫 번째
그 흑인 장관도 바로 이 하이스쿨 졸업생이고, 그러니까 하워드 유니버시티처럼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덤바 하이스쿨이라는 것이 그 같은 역할을 하이스쿨로서는 했는데, 여기에 폭발하겠어, 10분 시간을 주겠어, 모두 다 나가 하는 위협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대피를 했었고, 이게 이제 흑인 역사의 달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도 이 하워드 유니버시티를 포함해서 많은 흑인 대학교에 폭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연방 수사국이 이 세컨드 젠틀맨이 타겟이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어제 저녁에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투표한 것 가운데 가장 표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 그리고 페이스북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두 얼굴, 1.5 얼굴쯤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 인덱스 발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12월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게 중요할 테고, 어제 저녁에 초당적으로 우정국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정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편물도 줄어들고, 우리가 컴퓨터 쓰고 이메일 보내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소셜미디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2000 몇 년도였던가요? 당시에 헬스케어 비용으로 2006년도였습니다. 은퇴자 헬스케어 비용으로 앞으로 그 75년 동안의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14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면은 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정국이 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요? 무엇이 왔는가? 얼마나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정국을 지금까지 진 빚을 탕감을 해주고, 대신에 앞으로 그 10년 동안 5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준다. 빚이요 570억 달러였어요. 탕감하고 500억 달러를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일주일에 6일, 지금 이제 토요일까지 배달이 되죠. 이것도 그대로 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도 지키고, 어떤 때는 정말 배달이 그 예전처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우정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납세자 돈을 그럼으로 인해서 절약한다 하는데, 이거 납세자 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정국 노조도 이 안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지금 공화당 의원 14명이나 현재 지지를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겠죠. 어제는요 정말 초당적이었습니다. 찬성 342대 반대 92.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돈을 거기다가 또 넣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쩌라고, 우편 배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 것이겠죠. 스타벅스가 멤피스 직원들을 여러 명을 해고를 했는데, 해고된 직원들이 전부 노조 결성과 관련된 직원입니다.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회사가 당연히 스타벅스 같은 데가 해고 사유가 있으니까 해고를 했겠죠. 그러나 노조는 이거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이다 하는데, 스타벅스의 정책이 그렇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제 그 직원이 다 끝나고 손님들 다 가시고 나서 애프터 영업시간 끝나고 난 뒤에 한 번은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멤피스에서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내용이 노조와 관련되는 것이었고, 또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식이다, 회사 정책을 위반해서 우리가 해고한 것은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거 그 사람들이 노조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또 노조 관련, 결성 관련 리더들이었고, 무더기로 해고를 했네. 다른 사람에게 봐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
반복해서 스타벅스는 노조 결성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이제 이러한 모든 그 본인들의 입장을 회사 측에서는 얘기할 때도 항상 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 인플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 측에서는 스타벅스가 다른 그 소매업소에 비해서 참 그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해주고 파타임에게, 그리고 무슨 지원비도 주고, 일단 시간당 임금도 무척 높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고위층, 뭐 일을 안 하지는 않지만 주식이나 배당금이나 이런 것으로 그 수입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연봉 자체도 워낙에 높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노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더 잘해줘야지 된다, 고위 간부들에게 해주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죠. 스타벅스는 처음에 만들고 그 어느 회사보다도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그 지원을 한 것이 분명한데, 워낙에 회사가 그 커지다 보니까 완전히 그 골목마다, 블럭마다 스타벅스가 생기는 그런 도시도 있을 정도고, 또 뉴스에 다 공개가 되니까 누구는 얼마를 스타벅스에서 벌고 버는데, 아니 나는 오버타임까지 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이것밖에 못 벌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우를 더 좋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노조를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했고, 뉴욕에서 버팔로에서 노조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애틀란타 쪽으로도 가고, 이번 필라델피아에서도 노조 결성과 관련해서 2명의 바리스타들이 2명 맞네요. 2명이 지금 해고가 됐는데, 어제는 테네시주 멤피스 직원도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 내용이, 스타벅스가 워낙에 유명한 회사니까 이 같은 것들이 뉴스가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어떻게 해서 도박에 중독이 돼서 학교 공금을 횡령을 해서 1년 징역형까지 받게 됐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는요, 어제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에 그 푸틴 대통령과 6시간 회담을 했대요. 5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그 했었던 얘기는 푸틴이 더 이상 긴장을 높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했는데,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뒤에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서, 그 전에는 긴장을 높이지 말아라 하더니 푸틴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6척의 러시아 전함이 흑해에 가서 오늘부터 이제 지중해에서 흑해로 도착을 하는 거죠. 훈련하고 우리 빠지겠다 하는데 봐야지 되는 것이고, 긴장을 안 하겠다고 한 그 푸틴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무튼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그 롱비치 그쪽에서, 롱비치 그 프레스 텔레그램, 이런 그 신문들, 그리고 해외 언론도 보도를 한 그 로스앤젤레스의 한 수녀님이 계십니다. 메리 마가렛 크루퍼라는 수녀님이 올해 나이가 80세 되셨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세인 제임스 카톨릭 스쿨의 그 초등학교에, 토렌스에 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도박을 해서 어떤 때는 이제 레이크타워라든가 라스베가스에 휴가도 가고 도박하는 그런 비용을 학교 공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83만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1년 1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게 징역형을 80세가 되신 이 수녀님께, 이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은퇴하신 수녀님께 그런 벌을 주는 것도 그렇고, 아니 수녀님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도 그렇고, 그 본인이 그 직접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고, 요즘 이 팬데믹 시기니까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난 정말 죄를 지었다,
법을 어겼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를 지은 것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는지는 신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발 감옥에는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80세의 수녀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실 때는 학생들도 무척 좋아했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일부 부모와 학생들은 가벼운 형량을 요청했고 일부 부모님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28년 동안을 선생님을 지내셨고 60년 이상을 수녀님을 하셨는데도 그리고 판사가 볼 때도 지금 80세이시고 범죄 기록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지금은 이미 은퇴를 하셨고 해서 이 은퇴하신 분을 인생에서 훌륭한 그 교직자였는데 최악의 일로 평가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 오티스 라이트 2세 판사의 얘기입니다. 검사는 2년을 구형했거든요. 80만 달러 이상을 학교에 페이를 해야지 된다는 거 당연하고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드셔서 도박을 하신 거네요. 기부금, 등록금 이런 것을 횡령을 해서 학생들이 새 책과 학용품 살 돈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훔친 돈은 14명의 학생에게 10년의 등록금이다 했고 부모님들은요. 어떤 부모님은 용서하자. 교회는 용서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내 아들에게도 나는 말한다.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 그러나 용서의 힘이 가장 파워풀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뢰를 저버렸다. 신앙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량 선고받고 수녀님이 판사 말 듣고 눈물 닦고 범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고통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오늘의 미국 그 유튜브 듣고 계시는 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수녀님도 유혹을 받으시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수녀라고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오늘 하루도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유혹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